그리고 후진국인 한국으로부터 군함을 12척이나 사온 게 말이 되느냐. 그 대신에 선진국 프랑스가 12척 대신에 훨씬 더 좋은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을 들여오자라고 했는데 이게 먹힌 것이죠. 이 결정을 뒤집었을 때 대만에서는 또 나름대로 난리가 났답니다. 한국이 만든 울산급 호위함을 판자로 만든 배라고 막 무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을 대만이 구입한 게 그들의 최대의 실수가 됐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대만의 조선 능력이 복구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만의 군함 건조 능력은 한국보다 40년 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급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자수함까지 만들고 수출하는데 대만은 어쩌다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 건가요? 이게 한국 전문가들과 대만 전문가들의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대만이 한국보다 불리한 위치, 그러니까 인구도 작고 중화공업을 일으킬 수 없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추월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이 맞지만 핑계고 우리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국산화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주국방에 대한 열정이 70년대부터 진짜 끈질기게 노력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와서 50년간의 투자가 있었는데 비해서 대만은 그런 투자를 잘 진행하지 못했고 국산화 노력이 실패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한테 무기를 의존하거나 혹은 구형 무기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한국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나 방위사업 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1970년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기를 만들자고 결정했을 때는 지금 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더니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만든다니 하지만 그때는 소총을 카피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1970년대도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소총,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신형 소총을 복제하지 못해서 에번 개런들 해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 때 그때 당시에도 20년이 지났을 때 그 소총을 복제하려고 시도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이랬다가 율곡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비리라든가 이런 걸로 잡아가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우리 기술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만들 때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단순히 해외에서 들여올 때도 그냥 복제를 하거나 카피를 한 게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기술 이전이라는 거 받을 수 있을지 협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 사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우리 얼마 전에 퇴역한 장고감 인수권이 있는데 제가 장고감이나 잠수함 함장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독일에서 잠수함 사기로 결정해서 그 장고감을 독일에서 인수받았는데 그냥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하면서 이건 왜 이렇게 됐냐,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고 찾다 보니까 똑같은 잠수함인데 독일 애들이 쓰는 거랑 우리나라 쓰는 거랑 산소 발생하는 장비에 관련한 규격이 달라가지고 독일한테 따진 거예요.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냐, 손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아니다, 이것들은 너희들 거 충분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내놀이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못 참고 그 독일 담당자를 우리 잠수함에 태운 다음에 3일 동안 잠수시켜놓고 그래도 네 지금 살만하냐, 공기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독일 담당자가 백기를 들고 독일과 동일한 사양의 그 장비로 교체해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국산화 이런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무기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꼼꼼한 안목과 그 다음에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 결과가 나온 반면에 대만은 선택을 실수를 했죠. 이제 대만이 과거에 중국에 대응하는 의미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무상으로 받은 게 많아요. 우리도 물론 무상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점점 무상에서 유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독자 개발하는 걸로 홀로 서기를 했는데 비해서 대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이 경제 군사 부문 종합적으로 한국을 사실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처지기 시작하다가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23년에 국산 잠수함, 대만의 국산 잠수함 하이콩컵이 건조됐을 때도 한국보다 20년 정도 느리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도 기반 기술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대로 실전 투입을 못하고 잠수가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 정도만 진행된 단계예요. 이런 게 순간의 선택과 꾸준한 노력들이 결국 지금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90년대까지는 기술과 경제가 한국보다도 좋았는데 현재는 왜 건조 능력조차 사라진 걸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대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산 기회가 있었는데 국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돈으로 딴 거 사지, 요런 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중형차를 살려고 하니까 이거 옵션만 더 들어가면 대형차랑 가격이 비슷한데 그럴 거면 대형차 사지, 이런 장비병이 있거든요. 이 납사분들이 좀 많이 겪는 건데 비슷한 현상이 대만의 무기 개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산 무기, 그러니까 대만의 뭐 T 무기 같은 걸 여러 가지 개발하는 시도들이 그 돈이 성능, 그 돈 주고 왜 국산 무기 만드니 성능이 안 나온다. 미국으로부터 사서 쓰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한국은 이런 이야기나 의견이 나왔을 때 이걸 잘 수습하고 국산 개발로 갔지만 대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의 울산급 도입 사건입니다. 울산급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한 척 두 척밖에 안 남은 우리나라 해군의 호위함인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그 정식 현대적인 전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만들기 전에는 전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군이 쓰던 배들만 사용했다가 독립을 한 최초의 배인데 대만이 이 울산급 호위함 12척을 80년대에 구매를 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구매를 한 게 아니라 한국산 무기를 들여온 다음에 대만산 장비로 채워넣고 대만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대만도 울산급과 같은 전투함을 만들 기술을 받는 이런 목적의 포석이 커가지고 협의가 막 잘 됐어요. 12척을 한국으로부터 도입해가지고 생산하게 됐는데 90년대에 갑자기 그러니까 89년쯤에 대만이 마음을 바꿉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만 해군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그때만 해도 사실 국민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인 한국으로부터 군함을 12척이나 사온 게 말이 되느냐. 그 대신에 선진국 프랑스가 12척 대신에 훨씬 더 좋은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을 들여오자라고 했는데 이게 먹힌 것이죠. 이 결정을 뒤집었을 때 대만에서는 또 나름대로 난리가 났답니다. 한국이 만든 울산급 호위함을 판자로 만든 배라고 막 무시를 하고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프랑스의 그 라파에트급을 대만이 구입한 게 그들의 최대의 실수가 됐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대만의 조선 능력이 복구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이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함의 경우에는 지금 2,500톤급 전투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워낙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옛날의 논쟁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해요. 이 돈 줄 바에야 또 딴 데서 사오지 왜 국산을 만들려고 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자체적인 기술력을 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울산급 도입 당시 대만 해군 고위 장성이 한국 함정을 폄하한 일이 있었다는데 해당 사항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대만 현재 군의 최대의 흑역사로 남겨 있는데 이 라파이트급 도입이 단순히 한국산이 싫어서 갑자기 결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대규모의 뇌물 스캔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 사업 담당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한 10여 년 정도 끈질기게 추적해서 그 사업 담당자가 의문사 했는데 사실은 타살당했다 이런 증거를 찾아내서 이제 몇 명 감옥에 가고 돈을 얼마나 받아낸지 이런 식으로 방산 비리 계약으로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프랑스도 이 와중에서 잘못했어요. 원래는 프랑스의 라파이트급이라는 거는 프랑스가 지금은 좀 구형화됐지만 1990년대 당시에는 굉장히 최첨단 호위함이었어요. 전투함으로서 그 세계 최초 수준으로 스텔스 설계라 해서 레이더를 잘 잡아주지도 않고 장비들도 넣어가지고 같은 배를 수입해서 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대만의 이 라파에트급 수출 계약이 내고 나자마자 중국이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라파에트급에 들어갈 전자장비, 무기를 전부 다 빼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 해서 대만이 급히 돈을 더 들여가지고 대만산 무기라든가 아니면 대만이 수입할 수 있는 무기 장비를 채웠어요. 그렇게 해서 성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장착된 뭐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C 채퍼럴이라 해가지고 1960년대 쓰던 장비를 90년대에 건조된 배, 그러니까 지금 기준 거의 지금 60년 넘었죠. 근데 그때 당시 건조 시점에서도 30년이 지난 구형무장을 얹거나 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진 배를 얻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프랑스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만 입장에서 이게 프랑스가 나쁜 계약을 했다, 뭐 사기 계약을 했다 주장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는 매우 냉정하기 때문에 당한 놈이 결국 피해를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국산 개발 능력도 없어지고 전투력도 떨어진 배를 결국 얻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또 방산 비리가 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대만에서 이제 유능한 인력들이 또 그분의 염점을 느끼고 떠나니까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없어지고 대만군이나 대만 해양 산업들이 이제 군함 기술도 렁맹이 끊겨서 대만 자체적인 군함 건조는 이 라파에트급이 건조 도입이 다 끝나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야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만의 군함 건조 능력은 한국보다 40년 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만의 입장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필요한 시점인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게 대해서도 사실 제가 대만 분들한테 몇 분 물어보는데 결국 국내 정치 상황이 국제적인 외교로 영향이 가는 게 미국, 일본, 대만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미국은 국내 앱스타인 파일을 묻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전쟁을 준비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랑 중국 관계 안 좋으니까 갑자기 이제 동땅은 우리 땅 뭐 이런 소리를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다 국내 정치에서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해외 외교를 희생하는 건데, 대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때 차이나 가로치고 타이완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적을 쓴 것 때문에 대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요것 때문에 대만의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벌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거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중국과 대만이 지금 그 군사적으로 긴장하고 이제 훈련도 하고 이런 압박을 가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지라든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단기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뭔가 이제 싸움거리에 만들어서 협상을 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한 게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무반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만에서 대만이 뭐 혐한 국가다 아니다 이렇게 댓글에서 싸우시는 분들 많은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리고 대만이 딱 그런 상황인데, 대만에서는 한국이랑 친하거나 한국에 문화적으로 익숙한 분도 많은 반면에, 그 80년대 그 대만이 한국을 추월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시심을 갖고 혐한 컨텐츠를 만드는 분도 사실 많긴 해요. 이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대만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한국 아이템인 건 맞아요. 이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대만과 협력을 잘해야 되는 게 대만 입장에서는 이익인데,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표를 얻다 보니까 한국이랑 뭐 각을 들라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또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대만과의 균형적인 외교를 추구하는데 불만을 가진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만 대사관이 없어요. 대만 대표부만 있는데, 요거는 일본이나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동의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한 나라들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산기술이나 이런 거 이전해 주는 것도 없고 무기도 팔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그러면 이제 중국이 위협적이니까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팔아야 되냐? 요건 또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일이 만약에 미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미국이랑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고, 뭐 중국이 미국에 일본이 대만에 무기를 파고, 뭐 지금 미국은 이제 대만에 무기를 팔고 있지만 사실은 좋은 무기를 팔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대만 입장에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조차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만 인군이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그냥 미국이 줄 때 그렇게 눈치 안 보는 무기를 골라서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뭐 대만과 협력을 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UAE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한국의 KF-21을 최후의 카드로 검토 선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저는 이 내년에 제발 UAE가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최후의 카드라고 지칭하기에는 UAE가 마지막 사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애를 태우고 있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F-35 거래를 UAE가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를 하려 했는데 2021년 12월에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협상이 재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UAE의 이웃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F-35 전투기를 판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가 또 이게 붕 뜬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UAE는 자신들이 최신의 전투기를 갖고 싶은데 마땅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최신의 전투기를 가지는 게 더 끝나는 게 아니라 UAE는 자국의 방위 사업을 좀 발전시키는데 이 전투기랑 연계를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가령 지금 현재 UAE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제 F-16 블록 60 전투기라든가 프랑스제 미라지 2000 전투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도폭탄을 장착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줄 만한 사람들 찾다가 지금 원래는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SU-75 체크메이트라는 스텔스 항공기를 러시아가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이제 신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어졌어요. 전쟁 진행하는데 다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붕 떠버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칸과 대한민국 KF-21인데,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려면 멀었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KF-21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을 아랍에미레이트가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전력 노후화가 돼가지고 F-1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년, 그 다음에 미라주 27, 2000 프랑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 거의 30년 돼서 이제 전투기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체 기종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KF-21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고, 여기다가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방위사업을 많이 키워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엣지그룹과 그다음에 한국의 카이가 MOU를 맺은 게 있어요. 이 MOU 내용이 전략적 협력이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협력하는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사화가 잘 안 되는데, 이 아는 분들은 알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 서울 에어쇼에서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 F-21에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했을 때 아무 발표 없이 은근슬쩍 아랍에미레이트가 개발한 알타리크라고 하는 유도폭탄을 탑재한다, 요거를 현수막이 딱 붙여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미 협의가 되고 있고, 이런 아랍에미레이트산 무기를 탑재하도록 KF-21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랍에미레이트 공군의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증거로 봐도 되는 것이죠. UAE 입장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자주국방 의지가 굉장히 크고, 그 자주국방 의지가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가 불가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막 제 국산 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들 많은데 대부분 다 쉽게 말하면 택가리를 많이 해요. 택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이커를 바꿔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하고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그냥 부품을 다 받고 조립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 권리라든가 라인 같은 걸 이전한 다음에 자기네나 우기거나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엣지그룹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모든 방위사업체들 연합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 이전을 받고 스스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기술자들을 교육하는데 정말 진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찾은 것이고, 올해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150억 달러의 방산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이템이 뭔지는 이제 비공개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150억 달러치 KF-21 산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KF-21 도입 규모를 빼고도 150억 달러의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랑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냐면,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그다음 만들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연구 인력을 교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기밀 내용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뭘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공개하는 데 좀 제한이 있지만, 아마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를 만들거나 혹은 KF-21이나 아니면 전투함에 들어갈 새로운 미사일들을 만들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협력해가지고 만들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추진 외에도 KF-21에 대해서 우리가 세일즈를 좀 많이 했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국방차관이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공군 항공전센터 소장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천에서 직접 탑승하고 따봉도 누르고 이렇게 했던 게, 실제로 전투기가 필요했을 때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전투기가 이 KF-21이기 때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진 환경, 요게 대해서 좀 복잡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뤄볼 수 있겠지만 또 예멘 문제가 또 복잡하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요게 예멘 문제에서 또 입장을 달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이란이랑도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랑은 대적하면서도 협력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이란과 철천지 원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야지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자신들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나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아랍에미레이트가 미래 먹거리로 중동의 무기 창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에너지로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에너지 외에 다른 신산업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방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150억 달러의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이 그 산업, 그 방위 사업 협력이 무기 생산 개발뿐만 아니라 MRO까지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무기 수리 창고가 돼서 K방산 무기가 중동에 수출된 것들을 수리를 할 때 한국으로 배달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로 와가지고 수리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줄어들고 이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가시니까 그런 것까지 포석에 둔 행동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프랑스 라팔 등 기존 강자들을 제치고 KF-21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또 한국 그 K방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F-16을 산 나라가 T-50이나 F-50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F-35 스텔스 전투기 기보다 객관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F-35를 살 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 나라들도 KF-21을 같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의 전투기나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로 꾸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그 대안 혹은 보조 전력으로서 KF-21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F 가격 문제부터 이야기하면 F-35가 지금 대한민국이 도입할 때는 이제 지금 1,600억 정도 도입을 했는데 그 가격 한 대당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2천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의 라팔도 거의 한 1,500억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F-21은 원화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을 해서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전투기가 1,000억 원에 하면 그거 비싸서 어떻게 사냐 망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았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KF-21이 지금 이제 2012년, 14년부터 개발되면서 지금 완성될 때 KF-21의 가격은 그 10년 동안 변한 게 없습니다. 목표 단가 양산돼서 절대 한 번도 오버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역전이 되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기술력과 높은 국산화 때문에 수입 부품이 이런 것들이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게 또 중요하고 성능 면에서도 F-35보다 떨어진다 해서 KF-21이 절대 쓸모없는 비행기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기에서는 이게 레이더에 노출된 면적을 평가하는 건데 보통은 이게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복잡한 거라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전투기가 뭐 가로 1m짜리 공만 하다 아니면 뭐 10m짜리 공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텔스 전투기는 야구공이나 농구공 크기다. F-35 같은 경우에는 농구공, F-22 같은 경우에는 야구공 크기로 보인다 레이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KF-21은 이 0.5에서 1m 제곱 사이로 이런 수치를 ICS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F-35보다는 스텔스 크기에 더 크게 보이지만 다른 경쟁자 우리 나팔, F-16, F-18 같은 우리 경쟁 4세대 기종보다는 ICS가 작다. 그래서 스텔스랑 아닌 스텔스, 비스텔스기랑 중간에 있다고 해서 세미 스텔스기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설계가 최신형 설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경쟁자라 할 수 있는 F-16 이건 첫 비행이 1979년대에 했고 라팔도 80년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자들은 전부 다 90년대 이전에 첫 비행한 비행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2021년에 첫 비행한 KF-21 얼마나 신규 설계되는 잘 적용했는가. 그래서 최적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도면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했던 비행기랑 그다음에 컴퓨터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만든 비행기랑은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국산 A사 레이더도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갈륨 나이트레이드라고 하는 소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 충전기 때 GAN 충전기라 하면 이제 고속 충전되는 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갈륨 나이트레이드라는 소자인데 반도체가 열을 더 잘 견딜 수 있어가지고 그 충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걸 레이더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더 중에 A사 레이더는 일종의 유기화 OLED 디스플레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기계식 레이더는 브라운관 TV 같은 거고 순종형 위상 배열 요거는 이제 LCD 그다음에 능동 위상 배열은 이제 이게 OLED TV 같은 건데 이 반도체 하나가 자그만 레이더가 되고 이 자그만 레이더 1000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레이더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자가 열을 더 잘 견디고 잘 작동될수록 출력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더 세지면 열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고구에서 갈륨 나이트레이드를 쓰는 레이더가 지금 현재 시장에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KF-21이다. F-35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이 소자 갈륨 나이트레이드를 씁니다. 유럽 각국이 전통의 독일 자주포 대신 K9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만 해도 이미 K9이 한국에서 500대 이상 생산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K9이 독일산 자주포를 이긴다 하면 다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K9 같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왜 그렇게 필요했냐.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가성비는 좋았습니다. K9은 1500대 이상 국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21세기 이후 생산된 자주포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자주포 수량이에요. 그리고 넘버 2보다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많이 생산된 수량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니까 각 한 대당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었고 성능은 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원래 독일의 경쟁자 그러니까 우리 K9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PZH-200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능은 K9보다 좋았는데 가격이 우리나라의 K9의 3배 이상 되었습니다. 이 성능 차이가 어떤 거냐면 독일의 PZH-2000이 1분에 한 6발 정도 쓸 수 있으면 K9은 1분에 한 3발에서 4발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를 넘어설 만큼 가격 차이가 심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했다. PZH-2000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나 실전 대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 쓰여서 굉장히 늦었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용감하게 북한의 포병에 대응해가지고 그 K9으로 대응 상격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실전에서 그 성능이 인증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K9 수출이 원래는 잘 안 됐어요. 최초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9 브랜드 완제품 자체를 수출한 게 아니라 기술 수출해가지고 튀르키예에 수출되었고, 지금은 정신을 차렸는데 폴란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K9은 그 다는 필요 없는데 우리는 사실 더 잘 만드는데 자주포를, 다만 차체가 좀 안 좋아서 차체만 수입하면 어떻겠냐 해서 K9 자주포의 차체만 수입하다가 폴란드에서 만든 자주포 포탑을 끼워 넣는 크랩 자주포 하는 거 만들었어요. 그게 최초로 수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폴란드 자체 포탑을 그냥 그렇게 조립하는 것보다 그냥 K9을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게 객관적으로 알려지니까 이번에 K9 수출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크랩 자주포를 대체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K9 자주포 수출이 아름아름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냐, 거의 K9 자주포를 해외 수출국가 10개국 이상이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나토 국가예요. 원래는 PZH-2000 독일산 자주포가 나토 국가 표준, 독일이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나토 표준 자주포가 되려고 했는데 K9이 표준 자주포가 된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경쟁하고 있는 신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 신규 모델에 대항한 우리의 또 신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계속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장이 요구하는 자주포의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 변화가 K9에 유리하게 작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K9 자주포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최신 기술의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K9 자주포가 잘 팔린 거는 재래식 전쟁에서 굉장히 잘 성능을 받는다. 쉽게 말해가지고 북한이 야포가 3,000대 이상 대한민국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으로서 K9 자주포가 1,500대를 생산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은 이게 별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뭐 테러리스트랑 전쟁을 할 때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드론이라든가 첨단 무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재래식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런 자주포를 사용하고 이렇게 운용할 때 굉장히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K9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잘 된 게 있습니다. 다만 K9도 지금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K9은 대공무장에 대해서 좀 개발사를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그 대공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위협이 있어서 K9 처음 만들 때는 20mm 발칸포, 그러니까 대공포를 던지려고 육군이 요구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 K9이 거의 가분수 전차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게임에 보면 전차인데 막 포탑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 그 백화점 같이 차려있고 이런 것까지 돼서 그 육군이 그런 요구를 좀 그런 거 너무 과도하니까 좀 수정하자 해서 지금의 K9이 됐는데, 지금 K9의 대공무장으로는 사실 드론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K9은 신형 버전 K9A2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추가적으로 장갑이 들어가고 RCWS라는 게 들어갑니다.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로봇 기관포예요. 그래서 원격 조종으로 기관포를 조종하는데, 이게 단순한 원격 조종이 아니라 락온이라 해가지고 저기 오고 있으면 카메라로 분석해서 그거를 자동 조절할 수 있게, 이런 것들로 지금 개량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형 자주포를 만들고 있는 K9A3라는 버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주포가 드론에 많이 취약하고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K9 자주포 자체가 드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 로봇이 됩니다. 사람이 안 타는 무인 자주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원격으로 통제하는 지휘 차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지휘 차량 한 대에 6명이 타가지고 4대의 자주포들은 원격을 조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것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지휘하는 지휘 차량에는 사람만 타서 원격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대공미사일과 기관포들, 그다음에 드론 방어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것만 드론이 잘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그렇게 되면 이제 드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람들 인명 피해가 없이 투병 작전을 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K9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이 전쟁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숙제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그 테러와의 전쟁에선 비정규 작전 혹은 소수 무기 투입이 주된 대응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그 대규모 물량전, 그 다음에 대규모 기갑전 같은데 준비된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K방산이 그토록 잘 나간 거고, 그리고 K방산의 K9 자주포가
가성비에다가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잘 흐름을 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납기도 느리고 막 성장도 그 구형 무기를 쓰고 했던 유럽, 특히 유럽의 그 방산회사들이 K9 자주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독일의 PZH-2000 자주포 말고 그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경쟁제포 그 K9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게 RCH155라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자주포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사격이 됩니다. 지금 자주포들은 정지해서 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이동식도 사격이 되고, 그 다음에 장갑차를 개조해서 썼기 때문에 또 운영 유지비가 좀 저렴해서 요걸로 독일 회사들이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K9 한번 이겼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K9 MH라고 하는 새 버전을 만드는데, 요거는 경쟁자가 경쟁하기 위해서 차량용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K9은 다들 아시다시피 무한궤도라 해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에 쓰는 거나 이런 것처럼 이제 험지를 잘 갈 수 있게 이렇게 차체가 됐는데, 일반 트럭에다가 이 K9 포탑을 실어가지고 가격을 크게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야, 궤도식이 필요하면 K9을 사면 되고, 혹시 바퀴가 달린 게 필요하면 K9 MH를 사면 된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늘리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래전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게 맞고, 지금까지 잘 된 것도 맞지만 이에 맞춰서 새로 전장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대응하게 해서 이렇게 물고 물리게서 발전하는 게 지금 현재 K방산을 한 상황이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유럽 방위사업체들의 성장세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또 한계가 있어요. 가령 K9 자주포의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유럽 회사가 갖추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이거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한국과의 협력을 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민간 부품을 생산하거나 민간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방위사업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산 자주포를 막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한국산 자주포를 그 사람들이 기술 이전하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해서 유럽 버전의 자주포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할 것이라서, 앞으로는 이제 유럽형 K9 이런 것들에 대한 출현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 방위사업이 한국 방위사업 위협하면 이제 한국 방사는 뭐 다시 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걸 다 기회로 삼아가지고 유럽 방위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국가들의 무기고가 되는 역할로 더 발전할 것이고, 이 발전 방향에 따라서 K9 자주포도 똑같이 또 기술적인 발전이라든가 새로운 버전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사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외에도 하마스 혹은 뭐 태국 등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사실 이런 그 국제정치 환경이 그 나빠지면서 성적도 좋았는데, 이게 단순히 기뻐할 일이 아닌 것도 맞아요. 다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위산업에 지금 수출 세이즈를 하고 계신 분들이 단순히 무기를 팔아가지고 중국의 장사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세계 평화라든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무기를 공급해서 올바른 나라에 수출할 때 이게 억지 효과가 되고 전쟁을 예방한다는 생각하에서 평화를 위한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방위사업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평화를 유지한 방위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